괴담 상주 할머니 외전 3편의 전편 할머니와 호기. 여기서 말하는 호기는 여우 호자를 쓴 여우 귀신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구미호 할 때 쓰는 그 호자입니다. 보통 구미호 같은 경우 몇백 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미호는 그 꼬리가 9개인데 100년을 살면 꼬리 하나가 뿅 하고 나온답니다. 꼬리가 9개면 900년 이상 산 여우라는 얘긴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란 건 초딩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그런 전설의 구미호는 아니지만 정말 진상이었던 여우 귀신이 있었대요. 할매는 언제나 당신의 얘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처럼 혹은 남에게 들은 얘기처럼 얘기를 해주셨었죠. 하지만 크고서 생각하니 알겠더라고요. 그때 해주신 얘기들이 몽땅 할매의 경험담이었다는 거. 할매의 시점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할매는 그냥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해주셨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할매 얘기라는 걸.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스타가 하나 났다는 얘기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땐 아마 할매가 포항에 계셨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성장을 하신 귀부인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집의 딸이나 며느리는 아니셨다고 해요. 그때가 대충 짐작으로 5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평균적으로 전부 거지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할매가 보시기에 그분은 딴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해요. 귀티가 아주 잘잘잘. 그런데 그분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매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나 다른 어른의 문제이나 자식의 문제라는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할매 앞에 앉으신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신의 아버님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이가 많으셔서 노망이 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분의 나이나 그런 걸 고려할 때 시아버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출장을 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그때 경주 쪽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할매가 그 집을 가시는 날 그 시절에 거의 없던 차까지 보내며 할매를 모시고 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집에 가셔서는 아주머니의 영접을 받으시곤 곧 그 집의 어른을 뵈러 가셨다고 합니다. 방문을 열자 피비린내랑 짐승노린내가 코를 찌르더랍니다. 대단한 부잣집이라 할아버지 상태는 지극히 깨끗했지만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래요. 그분 정도면 짐승 도축하는 일을 하셨을 리도 없고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일도 없었을 거니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래요. 사냥. 그분은 사냥으로 딴 생명을 뺏는 걸 취미로 하시던 분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상주 할머니 외전 3편의 후편. 할매는 정신을 반쯤 나간 노인을 보고는 방안을 살폈는데 짐승은 거기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 귀부인께 물어보자 보통 밤이 깊어 헛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을 들으시고는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녁 식사도 하시고 대접도 잘 받으시고 그 집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주머니께 들으니 그 집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사냥을 즐기셨답니다. 어린 시절엔 올무도 놓으시고 작은 짐승들을 잡기 시작하시더니 커서는 활로 사냥도 하시고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엔 부유했던 집안의 한양답게 그 시절엔 서민들도 꿈도 못 꿀 사냥용 엽총도 구입하셔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셨답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살생을 너무 즐기신 거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셨는데 그분이 유독 싫어하시던 짐승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여우였대요. 여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컷이건 암컷이건 성체건 새끼건 가리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평생 죽인 여우가 몇백, 몇천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부인조차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잔인한 짓을 하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헛소리를 종종 하신답니다. 망할 여우 새끼가 나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분과 얘기를 나누시며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할매는 급히 그 집 할아버지께 뛰어가셨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 안에 잔뜩 화가 난 여우 혼령 하나가 할아버지의 목을 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숨이 막히셔선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우의 혼령은 보통 여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묵은 여우 혼령이었답니다. 겨우 몇십 년 묵은 혼이 세면 얼마나 세냐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토종 여우의 자연 수명 평균 12년이래요. 한 50년 묵은 거면 자연 수명의 4배를 산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평균 수명 70이 넘는 지금 300살에 육박하고 있는 괴물인 거죠. 실제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평균 60이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 하던 시절에 120씩 사신 분이 존재하시잖아요. 제 주위에도 11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제 계셨고 자기 평균 수명의 몇 배를 산 짐승 얘기도 종종 있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자기 수명을 넘기면 지혜로워지고 생각이나 내면의 정신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노회한 반려동물이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종종 보시죠? 그 여우혼령은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수명의 몇 배를 산 만큼 내공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여우호는 할매를 보자마자 자기 상대가 아님을 간파하고 도망가려 했답니다. 그 도망가려는 혼령을 할매께서 불러 세우셨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어차피 도망쳐봐야 내가 강제 접신하면 너 와야 될 건데 피곤하게 서로 선수끼리 그러지 말고 얘기로 풀어보자고요. 다행히 할아버지 상태를 살펴보니 위험하진 않았고 그냥 기절만 하셨기에 할아버지를 놔두고는 밖에다 아무도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원래 동물혼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혼령이 드물대요. 예외적으로 깊은 원한이 있거나 제 주인에게 애착이 깊었던 반려동물 중에서 죽어서도 곁을 못 떠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물령은 죽는 순간 바로 저승으로 간답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본능만 남아 먹고 자고 번식하고 하는 동물은 원한을 남길 만한 욕망의 찌꺼기가 없기에 그냥 웬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쿨하게 저승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잘 데리러 안 온대요. 놔둬도 잘 찾아오니까요. 만약 동물도 원한 많이 가지고 복수심이 있다면 도축업에 종사하시거나 성남 모란시장 개장사 하시는 분들 구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동물로 사는 삶, 죽으면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윤회하고 업 벗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건 행운 중에 행운이고 거의 저승서 로또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으로 100번 1000번 윤회해야 깔 죄를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학이 따라서 한 방에 다 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원한도 있긴 합니다. 그 할아버지랑 그 여우랑 같은 지역에서 산 게 화근이었어요. 그 여우가 낳은 새끼의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여우가 오래 산 만큼 많은 새끼를 낳았는데 거의가 그 할아버지 손에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한이 생길만 하지. 살아서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여우 따위가 총든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 죽어서 복수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할매 얘기가 그 정도 영역이면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복수심이 넘쳤으면 그리 조금씩 피 말리며 죽일 생각을 했겠냐 하시더군요. 나도 새끼를 가진 애미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셨어요. 날 해치려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자식 해치는 건 용서 못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 하시더래요. 그런 보통이 아닌 특별한 요물에 가까운 존재라면 세상에 혹시라도 돌아다니면 산 생물들이 위험할 수 있기에 특별히 저승사자들이 죽는 시간에 맞춰 대기 타다가 숨 떨어지는 즉시 냉큼 낚아채서 잡아가는 게 보통이랍니다. 아무리 저승사자라도 산 목숨은 1초라도 마음대로 못하기에 미리 대기하신다고 합니다. 분명 그 정도면 저승 블랙리스트에도 등록되어 있었을 건데 어찌 안 잡혀갔는지 의문이 드셨대요. 아무튼 그리 얘기를 하고 사라졌답니다. 할매는 네 심정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내 임무이니 어쩔 수 없다 하자. 난 그래도 포기 안 한다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 나를 받아 미리 저승사자님들 부르고 강제 접신해서 저승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우 잡으러 저승사자님들 3명이나 달려오셨더래요. 그분들이 바로 그 여우 혼 놓친 사자들이었고 그 덕에 엄청 깨졌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우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된 걸 알고는 분명 누군가 데려가려고 올 거라는 걸 느낀 여우는 안 잡히려고 살자를 택했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몸을 날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 예정 시간보다 먼저 죽은 여우의 호는 사자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을 쳤고 짐승이 살자를 택할 거란 걸 생각도 못한 저승사자들은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저승까지 끌고 가면서 되게 굴리셨을 듯. 할매도 그건 자신의 일이기도 해서 참 뒷맛이 썼던 일이셨나 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여우에게선 벗어나셨지만 나이 탓인지 그 충격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몇 달 후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몰락의 길을 걷고요. 다음번엔 살벌하게 삐지신 동해바다 용왕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양반 삐지는 통에 그 해 사건 사고 무지 많았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얘기는 안 끊고 한 번에 대신 좀 기다려주시는 걸로 라고 해서 상주할머니 외전 3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래동화 같은 거 본 그런 느낌이에요. 나쁜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업보청산을 받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이게 구미호나 이런 게 전설의 고향에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도 있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4편 할머니와 해신 동해용왕님. 예전 바다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죽음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죽음이 친숙했던 무서운 곳이기도 했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고파하는 저에게 언젠가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바닷가에 용하다고 소문난 만신 하나가 살았단다 라며 시작한 얘기. 예전 바닷가 사람들은 대부분 용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육지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부석적인 믿음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숨이 걸린 위험한 뱃일을 업으로 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여자는 배에 타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한편으론 그렇게 금기를 만들어 여자가 험하고 위험한 어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벤니엘 자체가 너무 험하고 어부잡이하다가 풍랑 잘못 맞으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못하게 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어선은 출항 한번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갑판에 막걸리도 여러 군데 골고루 뿌려줘야 하고, 고장에 따라서 어구나 배 곳곳에 팥도 뿌리고요. 그게 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사고 없이 다시 땅 밟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터부시 여기는 것도 많았던 어부들은 자기가 빌고 기도해야 할 최고의 대상으로 용왕을 모셨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무당은 당연히 그 일대에선 최고라 일컬어지던 무속인이 담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바닷가도 1년에 여러 차례를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메인으로 1년에 한 번 용왕제, 용신제라 불리던 제사가 있고,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도와주십사 비는 풍어제에 사고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위령제와 함께 용왕이 분노한 걸로 생각해서 화를 풀어주십사 비는 제사까지 여러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태풍이나 돌풍이 왜 생기는지, 언제쯤 오게 되는지 이유라도 알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조차도 100% 예상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땐 오죽했겠습니까? 요즘에 기상청조차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맨날 틀린다고 몰매 맞기 일수인데, 그땐 뭐 그냥 인명은 제천이라고 반쯤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그땐 용왕이 분노해서 태풍이나 큰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건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용왕이라고 제사 받아 먹으시고 먹튀하시지는 않으시나 봐요. 할매 얘기론 아무리 용왕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하늘의 조화를 일으키는 큰 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왕님, 제가 알기론 그리 급수 높으신 신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용왕님이? 그냥 바다에 기거하시며 그쪽 담당하시는 해양부 좀 높은 공무원 같은 분이죠. 이름만 왕이지. 허허, 벌 받는 거 아님? 그냥 착하고 사람 돕기 좋아하는 선하고 영역 좀 세신 물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해, 남해, 서해, 태평양 용왕까지 엄청 자리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면 미리 옆구리 쿡쿡 찔러 사람들의 기분을 뭔가 불길하게 만들거나 터부를 어기게 하거나 특별한 일을 만들어 피치 못하게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서둘러 기항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배를 고장내서라도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려 한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밥값은 제대로 하시네요. 그래서 용왕께 드리는 제사에 모두들 열심이고 또 간절히 기원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분은 늘 그 일대의 제사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해였다고 합니다. 그 해에도 용왕제를 정성껏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뭔가 잘못되었던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언제나 제사 중에 항상 그 자리에 강림하시던 용왕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더래요. 원래 오셔선 잘 드시고 흥겹게 같이 어울려 노시다가 꽐라 되셔선 기분 좋게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더 정성껏 기울였지만 합을 이룰 수 없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대로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그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선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발도 안 서시더래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용왕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딱 봐도 나 완전 삐지고 화났음 이란 분위기가 풀풀 풍기더랍니다. 입이 대빨 나오셔선 째려보시더래요. 할매는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났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짐짓 모른 척하고는 용왕 옥방 몇백 년 사신 분이 뭔 일로 삐지셔선 제사도 안 받으러 오셨냐고 살살 못 긁어주셨는데 귀척도 소용없더랍니다. 이년아, 너 정도면 알 건데 모르는 척하냐고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려면 터 관리도 잘 해야지, 그렇게 피냄새 진동하는 곳에 나 불러내면 내가 갈 것 같냐 하면서 됐고 올해는 니들 죽든 살든 나 상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시곤 쌩 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엔 할매였다는 거죠. 할매는 날이 밝자마자 제사를 드린 장소로 뛰어가셨답니다. 제사 드릴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긴 하셨는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 크게 신경을 못 쓰셨는데, 그날 조용히 거길 둘러보니 정말 뭔가 크게 동티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날이 여러 날이 지났던지 무슨 흔적은 없더래요. 그래서 뭔가 찾을까 싶어 용왕제를 지냈던 곳에 바닷가로 가보니 해변가 바닷속에 뭔가 있는 것 같더랍니다. 바다를 바라봤는데 엄청 기분이 나쁘시더래요. 할매는 바로 잠수부를 한 분 불러서 바닷속을 수색하게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있으면 뭐가 되었건 다 건져오라고 하시고 보냈는데 한참 후에 잠수부가 망태 하나 가득 뭔가 허연 것들을 건져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뼈들이더래요. 머리뼈를 보니 개뼈였다고 합니다.
할매는 그제서 어찌된 일인지 짐작을 하셨답니다. 용왕제를 드리는 장소가 그 일대에서 소문난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장소 택하겠죠. 제사를 드릴 만큼 넓은 공터도 있었을 거니 어떤 몰상식한 인간들이 개를 끌고 가서 잡아먹고 바다에 뼈를 버린 거죠. 신성해야 할 땅에서 개 잡고 피 뿌리고 놀자판 버렸을 테니 동티가 안 날 수 없겠죠. 그 지방 어부들이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들 돌봐달라고 비는 곳에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마 외지인들이 놀러와서 그랬던지 어업과는 관련 없던 속칭 넝마주의라 불리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터가 그런 동티가 나면 자연정화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 안 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용왕님이 삐지실만 하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해엔 용왕이 사람들을 한번 엿 제대로 먹이시는 바람에 죽은 사람, 상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고기도 잘 안 잡히고요.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신 용왕은 다음 해엔 1년 굶어서 그러신진 몰라도 모르는 척 제사 잘 받아주시고 사람들도 잘 챙겨주셨답니다.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고기 잘 몰아줘서 다음 해엔 풍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어군 탐지기도 없이 감으로 잡았잖아요. 고기 많은 곳에 가면 딱 감을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전 광부랑 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깽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서든 시신 수습이라도 하는 광부보다 예전 동력도 없는 나무 조각배 타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서 풍랑이라도 만나면 죽는 순간까지 절망하다 시신도 못 찾는 어부가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그나마 시신이라도 건졌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답니다.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바닷가 사람 중엔 성묘 갈 무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깃값 더럽게 비싸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4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놀랐네요. 그 용왕을 되게 뭔가 살짝 급을 낮추는 게 좀 웃긴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게 있네요. 할매가 이제 이런 곳에서 뭔가 엄청난 전투력을 쌓았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쌓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곳에서 예전에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상주로 넘어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주 할머니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건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본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